네, 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휴 동안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 쭉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간밤에 급등한 국채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연휴 잘 보냈고 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들 하고 싶었는데 간밤에 증시가 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스타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갔다는 건 이거는 증시에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증시 변동성을 조금 촉발시킬 수 있는 재료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11월 FOMC 전후 기점으로 금리는 추가적인 상방 압력보다는 오히려 하방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뭐 금리 인상이건요, 동결이건 이미 금리가 그 수준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연내 2차례 이상의 그 추가 긴축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는 더 높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만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의 하락폭이 조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오히려 확대되는 구간이 이제 연말, 특히 이제 내년까지 조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이에 시차를 두고 발생할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인 것 같은데 저는 과거 국면과 조금 다른 점을 이번 국면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연준이 굳이 무리한 긴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이번 통화정책 경로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소비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주말 연휴 사이에 발표된 그 9월달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중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요. 유가 상승에도 3.2%를 기록하면서 사실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고용 사이클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과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이제 강도가 높아졌던 그 1970년대와 80년대 유가 파동 국면과 달리 저희가 고용이 연착륙이 여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당 1.4개 일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여전하고 임금 상승을 이제 낮춰줄 고용 인력들이 돌아오는 국면이라면은 사실 고용 경착륙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도 높은 리세션, 특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에는 아직까지 경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증시에 강한 조정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는 실업률 급등 가능성인데 저희가 실업률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사실 7% 이상 상승을 해야지만이 시장이 급작스럽게 약세장에 진입하는 구간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업률을 보면은 사실 3.2%, 3.4%, 그러니까 3점 초반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용 연착륙이 높은 구간에서의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이제 향후 낮아지게 되는 국면이라고 했을 때는 금리는 사실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4.8%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중요한 기점을 중심으로 점점 더 이제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좀 금리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그 기점이 11월 FOMC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지표들과 우리는 아마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고용인데 이번에 간밤에 졸트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사이클이 여전히 좀 좋아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고용 사이클이 사실 나쁘다라고 해석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실 시장이 더 안 좋게 받아들이는 시나리오는 고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이제 서서히 둔화되는 구간 내에서는 이 고용에 대한 그 저희가 시장의 무게가 그렇게까지 이제 부정적일 축으로 기울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사실 시장의 하단을 조금 지지해 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9월 달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사실 연착륙을 다 가리키고 있거든요. 컨센서스가요. 이 앞서 지금 발표되는 구인 공급
건수도 보면은 사실 서비스 쪽에서의 그 구인 공고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뭐 여타 저희가 뭐 제조업이라든지 내지는 금융 쪽에서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면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서비스 물가를 촉발시킬 수 있는 구인 공고 수의 증가인데 사실 이러한 그 지표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요일 발표되는 9월달 고용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신규 고용이 사실 전달에 비해서 크게 꺾일 가능성 좀 제한적입니다. 17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3.8%에서 3.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반등을 하는 가운데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이제 고용 지표를 약간 골디락스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달 고용 지표가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만약에 9월달에도 추세적으로 이 같은 흐름이 잡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의 사실 상방 압력보다는 오히려 하방 압력을 조금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8월달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62.8%로 소폭 반등을 한 상황이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만약에 시장 컨센을 하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고용이 악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조금씩 둔화되는 과정이 나을 것이다. 급격하게 또 악화되면 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갑자기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인 이직 보고서가 시장에 부담감을 작용했다는 분석은 나오지만 크게 그렇게 우리가 크리티컬한 악재는 아니다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이 외에도 뭐 PC라든지 ISM 제조업 PMI라든지 연휴 사이에 우리가 놓쳤을 만한 그런 지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연휴 사이에 그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렇군요. 연준이 이제 무엇보다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이제 PC 물가 지표였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 오히려 높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11월달 FOMC 동결 가능성은 거의 60에서 70%로 이제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근원 PC 물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유가 때문에 헤드라인은 소폭 반등을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에 그쳤고요. 이게 21년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또 연준이 주목하는 또 다른 지표가 저희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하더라도 서비스 가격이 둔화되는지의 여부를 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4.7%에서 4.4%로 이제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조정이 조금 강하게 일어났지만 저희가 연휴 사이에 S&P 500 시계열을 길게 늘어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하단이 여전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금리라든지 내지는 뭐 셧다운 이슈가 11월 달에 또 다시 부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변동성을 촉발시킬 재료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연착륙 가능성과 플러스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다 무게를 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가 유효한 구간이 사실 10월 달, 11월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시점이 임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휴 사이에 저희가 그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지만 그 주요국들의 제조업 지수도 동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이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는 보다 사실 2024년은 물가에 대한 지표보다는 그 제조업 경기가 사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는 구간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서비스업의 이제 호황보다는 이제는 조금 둔화되는 압력 가운데서 제조업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사실 경기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을 2024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서비스업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비중 확대가 적절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뷰까지 주셨는데, 항상 그렇죠. 뭐 지나고 나면 그때 살 걸 했던 그런 때가 많은데 지금이 그럴 때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셧다운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지만 지나가겠죠, 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셧다운 우려는 그렇게 시장의 그 장기적인 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시 예산안 통과되면서 일단 1차적으로 넘어가는 모습이지만요. 11월 17일까지 2024년 예산안을 다시금 또 이제 통과를 시켜야지만 그쵸. 이 셧다운 우려가 조금 가라앉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자면요. 셧다운이 발생을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건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국채 채무 불행 위험이 없기 때문에 셧다운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시장에서보다 민감도가 높아지는 이슈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기간이 오히려 장기화가 될수록요. 정치권의 합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실 증시는 셧다운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1990년 이후에 그 월별 평균 수익률을 보자면요. 셧다운 기간에 이제 증시는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가장 길었던 셧다운 기간이 이제 트럼프 재임 당시였는데 저희가 12월 달, 1월 달 넘어가는 구간 내에서 민주당과의 그 멕시코 그 장벽을 그 건립하는 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셧다운이 대략적으로 한 5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발생 시에는 그 당일에 S&P 500 지수가 한 2% 정도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이후 반등하면서 셧다운 기간 때 오히려 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이슈도 보자면은 설사 셧다운이 발생을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금리보다는 조금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시작을 하겠구나 걱정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이재선 연구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오히려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0월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연휴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수출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9월 달 수출도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원래 시장이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수출 감소폭이 조금 크게 줄어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 대중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대중 수출이 바닥을 찍은 게 확인이 됐고 또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점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변동성 구간 내에서 주식의 비중 확대 관점을 좀 보다 가져가는 입장이라면요. 저는 시클리컬 중심 전략 매매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2000년도 이후에 물가 하락과 그 장단기 스프레드 상승 구간 내에서 그 수익률을 보자면 방어주보다는 오히려 시클리컬 업종이 좋았고요. 또 이제 성장 업종보다는 가치주 업종이 좋았습니다. 크게 보자면은 소재라든지 뭐 산업재, 금융순으로 코스피로 아웃퍼폼을 했고, 그 디테일한 업종을 보자면은 화학이라든지 내지는 철강, 조선건설, 뭐 보험은행 이런 순으로 조금 집중이 됐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이 관련된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업 PMI가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 중심으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한 구간 10월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